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어제 부산에서 회동을 갖고 안심번호를 활용해 국민공천제를 실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취지를 살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혁신안을 당 내부 규정을 넘어서 법제화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일부 친박계가 불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각각의 동의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 시간 이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이진곤 개관교수,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좀 양당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두 분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동안에 이제 이 바로 자신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 이것을 제시했다가 사실은 그 친박계 이 당내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곤경에 처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돌파구를 문재인 대표와 같이 해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는 고등학교 동기 선후배 사이기도 하니까 부산에서 바로 출신인 부산에서 모여서 적어도 이런 데서 합의를 함으로써 이건 뭐 완전한 어떤 합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힘을 좀 얻은 셈이고요. 문재인 대표로서는 뭐 이미 당 혁신 위해서 만들어졌던 안하고 대동소이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다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오픈 프라이머리 그것도 이제 이 전화를 통한 뭐 그 안심번호라고 하죠. 그걸 통한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합의를 했다 이러지만은 앞으로 이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구체적인 방안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일단 뭐 첫발을 내딛는 것이지 어떤 큰 정치적 결정적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공천제에 관련돼서 안심번호를 도입하자 이런 거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등 나머지 문제는 계속 논의하자. 그다음에 정치 신인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법제화하자 뭐 이런 3가지 정도인데요. 지금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안심번호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심번호가 도대체 뭐냐 이럴 건데 보통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집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 번호를 바로 알려줄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3개사, SK, KT, LG 이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부를 이제 선관위가 받는 거죠. 받는데 원 전화번호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암호화된 임시 전화번호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관위가 임시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수조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직접 유권자가 가서 투표를 하는 건데요. 지금 직접 투표를 하는 행위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게 되면서 지금 안심번호 도입을 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에다가 안심번호만 더해지는 이런 걸로 끝날란지 아니면 전 유권자를 다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여론조사 기법으로 보면 전수조사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전수조사를 다 해서 사실상 투표에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국식 전화투표 방식, 한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까지 갈란지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석 때 양 대표가 모여서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 정도로 좀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세세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정치개혁특위가 할 일이 아주 많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한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지금 본래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건 미국식의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식의 제도가 한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꾸고 말해서 이 사람들 직접 투표 현장에 동원한다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왜냐하면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게 IT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휴대전화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사람들이 직접 어떤 특정한 장소에 와서 투표를 해야 된다든지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전화기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뭐 한편으로 보면 우리 IT 산업이 그렇게 발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저 국민들을 이 참여에 대해서 뭐 적극성을 우리가 정당이 이것을 뭐랄까 확실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서 참여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의 명분을 이제 세운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정당 체제하고 미국의 정당 체제는 아주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이제 뭐 이거 의원 내각제라는 하는 그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그런 정당 체제하고 비슷합니다만은 그건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당들이 그동안 공천 가지고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고 앞으로도 그걸 스스로 자정해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자정했다는 그 신뢰를 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뭐 의미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이게 반드시 이것이 뭐 바람직한 선거 개혁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달리 또 논의해야 되겠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논란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반대 의견을 좀 보면요. 역선택 문제를 일으킬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그 안심번호를 도입한 이 공천제가 확실히 그 역선택 문제를 좀 우려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완전히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러니까 각 정당이 동시에 실시하자. 그 이유가 역선택 방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양 대표가 합의한 안에 의하면은 그 안심번호를 도입해서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지 양당이 같이 하자고 합의한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쪽 당이 했을 경우에는 역선택 방지 규정을 두자 이렇게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네. 그 사실상 어느 당이든 합의가 안 돼도 그 안심번호를 통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지금 여론조사 기법으로 보면 통상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그 안심번호를 통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그러면 상대당 지지자를 배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설문 조항에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한 사람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안심번호 도입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면 새누리당 지지자를 배제하는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평상시에 양당의 지지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지지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만 인정이 되는 이런 걸 이제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 간에 그 단일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그 단일화를 했는데 당시에는 정몽준 후보가 정당이 창당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당 지지도를 갖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측이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이해창 후보의 최근 3번 그 여론조사를 보고 그 여론조사 평균치, 그 평균치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여론조사만 인정하기로 해서 2개 기관 중에 1개 기관만 인정을 받아서 그 1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로 결국은 후보가 결정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완벽하게 역선택을 없앨 수 있다.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충족하고 승복하는 네. 그런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 정계 특위에서는 사실상 무난한 통과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기는 지금 사실은 지금 정계 특위에는 뭐 새누리당에서 김무성계, 뭐 유승민계가 뭐 대부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뭐 통과는 무난할 것이다 이런데 지금 거기서 뭐 이를테면 뭐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이용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럼 승인한다. 네. 이거는 그 앞으로 이제 저 20대 총선의 여러 가지 룰 가운데 극히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건 통과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말하자면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앞으로 첩첩 산중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헤쳐나가서 그 봉우리 하나하나 넘어가려면 역시 아주 고생도 해야 되겠고 또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쪽에서는 비노, 비주류, 이쪽에서는 친박,
이쪽에서의 그 저항이 계속 이제 만만치 않은 것. 특히 이제 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일단 합의를 함으로써 친박계가 오늘 뭐 최고위원회에도 잘 안 나오고 했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언하듯이 하면 되느냐, 막 이런 데 대한 반발일 겁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양당이 다 당내 논란이라든지 갈등은 더 심해질 그런 뭐 어떤 뭐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저희가 좀 합의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그런 친박계나 어떤 그 새정치연합 내부의 그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내용 중에요, 그 6개월 전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10월 13일이죠. 다음 달 13일부터 이제 총선 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 논란이 사실은 이게 늦게 정리되면서요.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시 선거운동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든 도전자든 간에 하원 의원은 2년 동안, 상원 의원은 6년 동안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예비 선거운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20일 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면 명함 교부도 하고 유권자도 접촉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현역 의원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 의정보고서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도전자는 현재 4개월, 120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체제여서 사실상 도전자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시한이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6개월로 지금 내년 총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원래 법 취지로 본다면은 상시 선거운동 제도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현역과 도전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6개월로 한다 그러면 10월 13일부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10월 13일부터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 대표가 잠정 합의는 했지만 이게 정개특위에서 법제화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와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법이 현역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예비 선거운동 기간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도전자들이 활동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담합을 해서 거의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 선거운동 6개월로 늘려준다고 하는 것은 여야 대표의 뭐라 그럴까 네트워크라 할까요? 뭐 사실상 잠정 합의 아니지만 아무런 법적 규정이나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할 때는 상시 선거운동 제도로 전환하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오픈 프라이머리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당장 13일에 시작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아무래도 여야 대표 체제가 이제 강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를 두고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건 어떻게 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힘에서 여당 대표 쪽으로 힘이 좀 옮겨오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네. 여당으로서도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오히려 그 지지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내년 총선에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갈등 구조가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 동력을 조금 잃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10월 13일로 당겨지는 상황이 되면 지금 밖에 신당을 만들고 있는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신당 세력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당내 친노 비노의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면 양 대표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실제로 당 내부 상황으로 보면 양 대표가 실제로 힘을 행사하기 어려운 또
형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네, 지금 짚어주셨는데 앞서도 평가를 해주시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합의가 그 여야 대표가 서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예상되잖아요. 네. 오히려 당내 계파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김 교수가 지적하셨지만 사실 10월 뭐 13일부터 된다 이거는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둘이 네. 합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저 문제를 던짐으로써 오히려 이제 친박계 쪽에서는 더 경계심을 더 갖게 돼버리는 거죠. 이 의도가 뭐냐? 박 대통령을 아예 원천적으로 그 선거에 뭐 어떤 영향력 행사를 봉쇄해버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뭐냐면 김무성 대표가 자기 나름의 이제 정치를 지금부터 바로 하겠다는 선언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발력은 커지는 거죠. 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문 대표가 드디어 이제는 이 물꼬를 딴 데로 돌림으로써 우리를 아예 이제 비주류층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그냥 그 김 대표 여야 대표들이 같이 저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주류 뭐 친박 이쪽을 다 배제해버리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을 줌으로써 네. 오히려 이제 반발심은 커지겠지만 그건 바꿔 말해서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이런 계기에 이제는 바로 그런 부담에서 그런 부담을 떨치고 이제는 자신이 이제 정치 주도력을 좀 강화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거든요. 언제까지나 내가 청와대에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언제까지나 내가 비주류에 끌려다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당의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 뭐냐면 국민적 관심사 또 당내에서도 사실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룰에 관심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물꼬를 한쪽으로 틀므로써 바로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도 한 것이니까 네. 앞으로는 서로 당내에서도 이 경쟁 국면, 대결 국면이 좀 더 긴장도를 더하면서 이제는 정말 진검승부를 벌일 그런 시기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안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지금 청와대에서 굉장히 또 아마 속으로 친박계나 청와대가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대통령 지금 유엔 그 외교에 나간 이 시점에 네네. 꼭 그런 식으로 무슨 선언하듯이 보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경계심을 주었거든요. 그거는 바꾸고 말하면 김무성 대표도 그런 걸 각오 안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는 바로 그 점까지도 감안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친박계 그 반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오전 8시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좀 친박계 반응과 관련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조원진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그 친노계죠. 문재인 대표와 친노계의 손을 들어준 졸작 협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예.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그 혁신위원회에서도 만약 안심번호가 가능하다면 100% 국민경선제로 한다는 그렇죠. 국민경선단에서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단에서 네. 그렇게 하기로 하면 바로 그것이나 어제 합의한 것이나 내용이 같거든요. 안심번호로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것에 했으니까 두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 점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다만 조원진 의원도 그렇다면 무엇이 안심 번호를 한 그것이 뭐 야당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비판받을 일이 아니고 이 안 자체가 어떤 모순이 있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 점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야당이 제시한 안을 같이 합의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건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식이 되면요 오히려 설득력이 좀 부족하니까 차라리 이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그것도 그런 안심번호에 의한 오픈 프라이머리 이 자체가 어떤 제도적 문제점이 있고 현재 한국의 정당 체제와는 어떤 점에서 이게 좀 모순이 있고 이 점을 좀 지적해서 논리적으로 지적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반대하는 설득력이 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새누리당은 이미 공천 전쟁을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끊임없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를 했고 단 한 석도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안 할 테니 청와대와 친박계도 전략 공천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많이 다시 재진출하는 게 본인 대권 과대에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비박계가 훨씬 많아요. 갈수록 비박계가 많아지는 형국이고요. 반대로 친박계와 그 청와대가 입장에서 보면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후계 구도하고 임기 이후의 구도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이 상황에서 당내에 공천권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를 해야 되려면 안심번호를 통한 오픈 프라이머리든 아니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든 간에 오픈 프라이머리인가에 들어오면 현역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처럼 20% 전략공천이라는 이런 제도라도 하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네네. 그 말을 지금 못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 구도에서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만 있는 게 아니다. 총선 끝나면 뭐 영남의 4선, 뭐 충청도 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유엔을 갔지 않습니까? 유엔을 가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7, 8번을 만난 상황인데 네. 그걸 이례적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반기문 총장에 대한 집중도가 강화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나중에 실제로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김무성 대표를 굉장히 위협하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파워게임, 그다음에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의 그 부분까지도 같이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역대 정부에서 보면 현역 대통령과 자기의 출마하려는 사람과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긴장을 제대로 해소하면 그 정권이 재창출되는 거고 그 긴장을 끝까지 긴장해서 나중에 분열 대립이 돼버리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은 그 이후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야권에 넘겼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가서 심각한 갈등을 빚어가지고 결국은 또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이 긴장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내에서 저것을 대결로 이렇게 힘겨루기로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번에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는 벽에 부닥칠 수도 있다. 이 점을 자신들이 깨달아야죠. 네. 예. 두 분의 의견만큼이나 참 뜨거운 정말 감자 같은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내일 당장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양 대표의 회동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설명을 하겠죠, 의원들한테. 그리고 안심번호를 도입하자는 것까지만 결정이 됐죠. 근데 이 안심번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전에 해왔던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전수조사죠. 전수조사를 해서 유권자 전체한테 물어보게 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방식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안심번호를 통한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김무성 대표의 생각이고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친박과 청와대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구조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야당과 같이 이걸 국회 내에서 밀어붙여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안심번호를 통한 오픈 프라이머리 과정에서 친박과 청와대가 다른 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야당이 20% 전략공천 부분을 당헌 당규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그거에 대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럼 왜 새정치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른 공간을 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새정치연합의 이제 당내 반응도 궁금한데 비주류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주류는 꼭 굳이 이것뿐 아니라도 늘 반대를 해왔고 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거기에서는 오히려 문 대표 측의 주류 측이 아주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김 교수 지적했지만 20% 전략 공천이라는 걸 딱 여지를 둠으로써 누구나 어떻게 지금 비주류 중에도 그러니까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 중에도 항상 미련을 갖게 만들어요. 나는 아마 20%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줌으로써 나가려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이탈 세력의 그 힘을, 동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박지원 의원조차도 계속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제 말을 걸어봄으로써 나한테 그 보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 보장해주면 안 나간다, 안 해주면 나간다, 이런 식이니까 다른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잘 현재까지는 비주류를 잘 조정하고 있지 않나. 그건 바꿔 말하면 비주류가 너무 전략 없이 지금까지 그냥 무조건 반대, 반발 이것만으로 능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이런 당초에는 굉장히 그 세력이 컸어요. 그 세력이 자꾸 위축돼가지고 오늘날 상당히 심각한 수세에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친노 주류는 조직적이고요. 예. 그러니까 비주류는 조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상계돼 있는 거죠. 각각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친노 주류가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비주류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형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 안심번호를 도입해서 국민공천단이라는 걸 이제 300명에서 1000명 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민공천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가 핵심입니다. 안심번호를 사용하냐 안 하냐는 나중 문제고요. 근데 이 국민공천단을 구성하는데 아무래도 당원과 그다음에 적극적 지지층,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참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친노 주류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분들은 남을 거고, 그렇지 않다, 나도 해당될 것이다 이런 분들은 아마 원심력이 강화돼서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